8강 보강 시간입니다. 배울 내용은 조선시대 후기 정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조선 전기에 훈구하고 사림이 권력 다툼을 벌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4번의 사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이긴 게 결국에는 사림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사림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지방에 있었던 선비들입니다. 이 사람이 중앙 정계에 진출해서 훈구와의 권력 다툼에서 승리하고 사림이 이제 전국을 장악하게 되는데, 사림들이 원래 추구했던 게 성리학적 가치관, 정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 성리학적 가치관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거고 정의로운 걸 꿈꾸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많은 사림들도 생각이 결국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림들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편을 만들어서 붕당이라고 하는 거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붕당이란 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오늘날의 정당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거하고 비슷한데, 이 붕당들이 처음에 갈라지게 된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거는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조전랑에 누구를 임명할 거냐를 가지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이조전랑이 어떤 거냐면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적합한지, 이 사람은 뒤에 뭐 잘못한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왕한테 이 사람은 이 관리로 임명하셔도 됩니다, 이 사람은 임명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검증을 맡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겠죠. 이 이조전랑 자리에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를 가지고 사림들 내부에서 의견이 나뉘게 돼요. 그래서 사림이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게 되는데, 동인이었던 사람들은 누구를 믿냐면요, 김효원이라는 사람을 추천을 했고, 반대로 서인은 누구를 믿냐면 심의겸이라는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이유는 훈구 세력에 대한 태도입니다. 훈구 세력에 대해서 이 사람들 중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 같이 가자 라고 하는 쪽이 서인이 되고, 훈구 세력은 안 돼, 절대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동인 쪽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림 안에서도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거를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곧 있어 동인이 다시 또 분화가 되는데, 동인은 다시 어떻게 나뉘냐면요,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붕당이 총 몇 개가 있죠? 그렇죠, 3개입니다. 북인, 남인, 서인 이렇게 공존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또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뭔가 바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북인들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되는데,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잖아요. 이 임진왜란을 분기점으로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조선 후기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요, 바로 광해군입니다. 이 광해군을 옹립한 사람들이 바로 북인들이었어요. 광해군. 자, 광해군을 보면은 이 사람도 되게 중요한데, 임진왜란 때 여러 가지 공을 세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선조가 계속해서 도망다니지만 광해군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일본군하고 실제로 싸워요. 그래서 총에 맞기도 하고 각지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백성들이나 장군들을 막 격려하기도 합니다. 이 광해군이 왕이 되는데, 근데 이 사람 특이한 게 광해대군이 아니고 광해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첩의 자식입니다. 선조의 정실 부인이었던 중전에겐 자식이 없었고 첩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광해군이라고 불리는데, 이 광해군은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예의범절, 정통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나라거든요. 근데 광해군은 첩의 자식이다 보니까 뭔가 정통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뭔가 자리가 계속 불안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광해군은 정치를 잘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또 명나라하고 후금하고 전쟁이 북쪽에서 벌어지거든요.
자, 근데 광해군은 이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되게 잘했어요. 중립외교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가 전쟁에 최대 휘말리지 않도록 뭔가 애를 써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생활을 돌보기 위해서 대동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이 대동법은 뭐냐면, 옛날에는 집집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나라에 바쳐야 되는 세금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땅이 있는 사람들만 세금을 내고, 또 그 사람들도 쌀이나 돈으로 세금을 내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세금 제도의 혁신인데, 이것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엄청 나아집니다. 그래서 중립외교, 대동법, 광해군이 이런 좋은 정치를 베풀기도 했어요. 그 외에도 전후 복구 사업들을 막 실시합니다. 자, 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광해군은 정통성에 문제가 있댔잖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위태위태했는데, 그 위태위태한 거에 결정타를 때리는 게 아버지 선조 임금이 죽기 직전에 새로운 젊은 부인을 맞아들이거든요. 이 부인한테 대군이 태어납니다. 그게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아기였는데 영창대군이 점점 나이가 드니까 이 사람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실제 왕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 중에서 광해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영창대군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이런 쿠데타의 위협이 있으니까 영창대군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영창대군의 엄마였던 임목대비 있죠. 자신의 양어머니인데 이 사람도 쫓아내버립니다. 서궁이라는 곳에 유폐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은 선정을 베풀기도 했지만 실수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를 정치적 반대파들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서인 세력들이었어요. 이 서인은 성리학적 가치관에 어떻게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쫓아낼 수가 있냐. 이거는 정말 배은망덕한 일이다. 그리고 광해군은 중립외교라는 이유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명나라를 무시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광해군과 북인 정권을 공격합니다. 자, 이 공격한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인조반정이라고 해요.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 임금을 새롭게 즉위시키는 쿠데타를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광해군이 날아가고 광해군과 함께 있었던 북인도 날아갑니다. 그럼 어디가 남았냐? 남인하고 서인들이 남아있죠. 자, 근데 인조 반정 일으키고 나서 정치를 잘했으면 다행인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인조는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광해군하고 다른 노선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펼쳤지만 인조는 명나라하고 친하고 후금을 배신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펼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후금 입장에서는 얘들이 우리를 이제 적으로 돌리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요. 이걸 호란이라고 합니다. 정묘년에 한번 쳐들어왔고 병자년에 또 쳐들어오죠.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래서 인조가 남한산성에 갇히기도 하는데 결국엔 여기에 굴복하고 명나라 후금의 태종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인조가 권력을 잡게 되죠. 그래서 서인이 주도를 하고 여기에 이제 누가 동조하냐면 남인들이 함께 동조하는 서인과 남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여기를 보조하게 되는데, 자, 근데 이들도 서로 견제하고 비판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현종 임금 시절에 예속 논쟁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건 뭐냐면 조선은 성리학 국가이기 때문에 예의범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종 임금이 즉위했을 때 현종 임금의 아버지였던 효종하고 효종비가 죽게 되죠. 자, 근데 효종과 효종비가 죽은 다음에 상복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복 입는 기간을 3년으로 할 거냐 1년으로 할 거냐를 가지고 남인과 서인 사이에 논쟁이 생깁니다. 이걸 예속 논쟁이라고 해요. 그냥 옛날 사람이면 다 3년상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효종이 왕이긴 한데 이 사람이 둘째 아들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효종은 왕이긴 하지만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1년만 입으면 된다. 아니다. 둘째 아들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3년을 입어야 된다.
라는 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예속 논쟁이고, 이 과정에서 서로 이제 사람들을 사약을 내리기도 하고 저 사람 이상해요 라고 하면서 막 비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생깁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예속 논쟁까지는 남인과 서인이 서로 공존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숙종임금이 즉위하게 되고 이 시기에는 황국정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숙종임금은 조선의 지존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지존은 가장 강력한 사람을 말하잖아요. 보통 왕들은 다 지존이라고 하는데 숙종 때는 왕권이 가장 강력할 때입니다. 이 사람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숙종 임금 때 황국정치가 벌어지는데, 이 황국정치는 왕이 한쪽 편을 몰아주는 겁니다. 한쪽 편을 다 들어주고 다른 쪽을 죽이고 또 하는 반대쪽 편 들어줬다가 또 이쪽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몇 차례 걸치게 되는데, 이 황국정치 과정에서 결국에 남인들이 몰락합니다. 자, 그리고 누가 남아있냐면 서인들만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황국정치를 거치면서 이 시기에는 서인들의 일당 독재가 결국에는 완성됩니다. 자, 독재라고 하는 거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견제 세력이 없고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일당 독재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일당으로 남아있던 서인도 분화가 되긴 합니다. 약간 이 남인들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분화가 되는데,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돼요. 노론과 소론. 하지만 크게 보면 다 같이 서인이죠. 자, 그래서 일당 독재가 되고 노론 소론이 권력을 잡고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왕권이 약간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서로 견제하는 붕당 정치의 원리 원칙을 다시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왕이 등극하는데, 그 왕들이 누구냐면 영조 임금하고 정조 임금입니다. 이 두 명은 탕평 정치를 추진하는데, 일당 독재가 문제가 많으니까 남인이든 소론이든 괜찮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그냥 불러 쓰겠다, 섞어서 쓰겠다라고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조의 탕평 정치부터 보면, 영조 이 사람도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뭔가 왕권을 강화시키고 탕평 정치를 하려면 본인이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되게 많이 했는데, 먼저 영조는 사림들 중에서 대장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응거하면서 밑에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정치에 개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산림이라고 합니다. 산림의 정치 개입을 금지시킵니다. 할 말 있으면 네가 직접 관직을 가지고 나와서 해라.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라고 해서 정치 개입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지방에 많았던 서원을 정리합니다. 서원에서 여론들이 만들어지는데, 서원이 많다는 거는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원을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당시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을 개편합니다. 속대전이라고 하는 걸 편찬해요. 속대전을 편찬합니다.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있지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아서 이거를 개편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는데, 이걸 균역법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군대 가는 대신에 세금을 냈는데 2필을 내거든요. 근데 이거를 1필로 깎아준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민생을 막 돌아보게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영조에게도 아픔이 있는데, 그게 사도세자 사건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어떤 사도세자가 있는데, 자, 영조는 뭐냐면 탕평 정치를 하지만 그래도 노론 쪽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노론하고 친한데,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는 소론하고 친합니다. 지금 비유로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대통령 이재명 씨가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죠.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국민의힘 쪽으로 편을 가는 겁니다.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도세자가 죽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만, 영조는 탕평 정치를 잘 수행해서 정치가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그 영조 다음에 등극한 사람이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정조 임금이 등극합니다. 정조 임금은 대놓고 처음부터 뭘 하냐면요, 왕권 강화를 추진합니다. 왕권 강화를 추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보조할 수 있는 세력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처음에는 규장각을 만듭니다. 규장각을 만들고, 이게 왕실 도서관이거든요. 여기서 젊은 신하들하고 같이 공부합니다. 자기가 직접 공부를 시켜요. 그거를 초계
문신제라고도 합니다. 아직 정당의 때가 묻지 않은 젊은 신하들을 자기가 직접 가르치면서 스승과 제자 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왕과 신하이기도 하지만 스승과 제자이기도 한 거. 그러면서 젊은 신하들이 자기 말을 잘 듣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장용영이라고 하는 국왕 친위 부대를 새로 만듭니다. 당시에는 모든 군부대가 노론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정조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장용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한양이란 수도가 오래되기도 했지만 한양의 곳곳이 노론한테 장악당해서 수원 화성이라는 곳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원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었다라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수원 화성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신해통공이라는 걸 실시하는데 이게 상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에요. 조선은 농업이 활성화된 국가잖아요. 근데 정조는 상업을 활성화시켜야지 결국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해통공을 실시하면서 상업을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정조도 젊은 나이에 죽게 돼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영조와 정조가 자신의 똑똑함으로 눌러놨던 일당 독재가 풀려나면서 오히려 이번에는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정조가 죽을 때 세자가 아직 나이가 어렸단 말이에요. 순조 임금인데. 그래서 몇몇 똑똑한 신하들한테 세자를 부탁합니다. 우리 세자를 잘 보필해줘 라고 말하는데 그 신하들이 정조 말은 잘 들었지만 어린 세자는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권력을 독점해버리게 되는데 그게 세도 정치입니다. 이 세도 정치는 뭐냐면 소수 가문의 권력 독점이 이루어지던 시기예요. 대표적인 가문이 안동김 씨가 있고 풍양조 씨가 있습니다.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가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관직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김 씨하고 조 씨들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돈도 갖다 바치고 뇌물 같은 걸 바쳐야겠죠. 이거를 매관매직이라고 합니다. 관직을 사고 팔게 되겠죠. 그리고 매관매직을 통해서 관직에 나간 사람들은 백성들을 수탈합니다.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삼정이 뭐냐면 조선 후기의 세금 제도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할 건데 조선 후기의 세금 제도인데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되는데 함부로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점점 나빠지고 국가의 시스템, 체계라고 하는 게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중에서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지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홍경래인안입니다. 홍경래인안 1811년에 일어나는 건데 이건 뭐냐면 평안도 지역 차별 때문에 일어났어요. 평안도라고 하는 건 오늘날의 북한 지역입니다. 평양 뭐 이런 데인데 여기 출신 사람들을 관직에 등용하지 않거나 이 지역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경래가 중심에 있어서 평안도 지역민들이 참여한 반란이 한번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요.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1862년에 경상도 진주 지역에서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주변의 전라도나 충청도 지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가 일회성이 아니고 여러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거지 그 외 지역에서도 다양한 밀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9세기를 뭐라고 하냐면 19세기를 밀란의 시대라고 합니다. 밀란의 시대라고 하죠. 그만큼 곳곳에 사회적으로 백성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정치는 썩어서 부패하고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이런 시대, 조선이란 나라가 점점 이제 쇠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 후기의 정치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면은 사림이 권력을 잡고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 남인, 북인 등이 다양하게 서로 견제를 하면서 동당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예속 논쟁과 황국 정치를 거치면서 점점 상대당을 죽이고 일당 독재로 이루어졌다가 나중에 세도 정치 가면은요, 일당 독재를 벗어나서 소수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 중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관직에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니까 사회가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조선시대 후기입니다. 후기.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하고 뒤로 넘어가서 자료 플러스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붕당의 형성을 보시면 이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한번 보면 선조 때부터 정권을 장악한 살림이 있었죠. 자, 근데 척신 정치의 잔재 청산 문제를 보고 내부적인 갈등을 겪고 그 다음에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서인과 동인으로 파가 나뉘게 되고 이후에 되면은요, 다시 동인이 권력을 잡는데 권력을 잡은 동인은 다시 서인에 대한 처리 문제를 두고 강경파인 북인과 온건파인 남인으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광해군을 세운 북인이 권력을 잡았지만 인조반정으로 광해군과 북인이 몰락하면서 서인의 권력을 잡고 남인이 참여한 형태로 붕당 정치가 전개됩니다. 하지만 예속 논쟁과 환국을 거치면서 남인이 몰락하게 되고 서인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점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를 붕당 정치의 변질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서 왕위 계승 문제에도 개입을 하고 왕권까지 위협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조와 정조 임금이 탕평정치라고 하는 걸 하죠. 평평할 탕자에 고를 평자, 즉 한쪽에 치우침 없이 각 당파에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여서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자 한 건데, 이 대표적인 탕평정치를 상징하는 음식이 탕평채래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음식들 있죠. 뭐 노란색, 뭐 이런 색깔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조화로운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탕평채라는 음식처럼 여러 성격이 다른 정파들이지만 모여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보자, 이게 탕평정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왕들이 똑똑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조와 정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특히 정조는 초계 문신제와 수원화성이라는 걸 만드는데 규장각, 장용력 등을 설치하고 젊은 문신을 뽑아서 가르친다는 뜻으로 재능 있고 젊은 문신들을 정조가 직접 규장각에서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초계 문신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정치 이상과 개혁 의지를 실현하고자 신도신 수원화성을 건설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여기까지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의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볼게요. 가나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살림이 원래 있었는데 동인과 서인으로, 잠시만요.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선지 중에서 올바른 걸 골라보면은 가는 남인이고 나는 서인이잖아요. 인조반정을 주도한 거는 서인이죠. 광해군대 권력을 독점한 건 북인입니다. 세조의 즉위 과정에서 공을 세운 거는 훈구 세력들이에요. 척신 배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인 신진사례입니다. 이거는 누구냐면 동인들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와나 현종 때 자의 대비 상복 문제로 대립하였다. 아까 상복 문제로 대립한 사건을 예속 논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속 논쟁인데 이거는 남인과 서인들이 다툰 거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번 가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보면은 왕이 오른 후에 땡땡 영창대군을 몹시 시기하고 임목대비를 서궁으로 유폐하여 대비의 존으로 삭제하였다. 이거 누굽니까? 그쵸, 이거는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에서 기억해야 될 게 제가 아까 대동법과 또 중리배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리배교. 자, 그럼 답을 골라보면 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입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의 중립적 외교를 추진하면서 조선이 다시 한번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자기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죽이고 또 어머니였던 임목대비를 유폐시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조반정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광해군입니다. 다음 2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힌트를 낼 만한 거 보면 서원정리, 탕평비 건립, 균역법, 속대전 나오잖아요. 이거 누굽니까? 그렇죠, 영조 임금입니다. 영조 임금과 관련된 거 골라보면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다음 28번 밑줄친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 이 왕인데
이름이 이산이래요. 자, 누구인지 모르겠죠. 근데 힌트 보면 수원화성, 장용영, 대전통편, 탕평정 치시했답니다. 누굽니까? 이거는 바로 정조임금입니다. 답을 골라보면 몇 번일까요? 그렇죠. 3번입니다. 규장각을 설치해서 초계 문신제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젊은 신하들의 스승이 돼서 같이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 90번 문제.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이 가왕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키워드를 보시면 아버지가 사도세자래요. 그 다음에 장용영, 규장각 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원 화성도 나오네요. 그러면 답은 뭡니까? 이거는 정조임금입니다. 정조임금과 관련된 거 골라보시면 4번입니다. 당평정치를 추진합니다. 다음 91번. 이 문제 한번 별표 치시고 한번 보세요. 사림 정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문제인데 첫 번째 거 보면 사림 세력은 서인과 동인으로 나누어졌다. 붕당의 형성을 보여주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면 효종이 죽자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법 논쟁이 발생해서 서인 세력은 1년, 남인 세력은 3년 이런 걸 주장합니다. 이건 뭡니까? 예속 논쟁입니다. 자, 그러면 이를 통틀어서 할 수 있는 탐구 활동을 골라보시면 답은 2번이 되겠죠.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다. 다음 92번. 이거 수능 문제인데 같이 볼게요. 밑줄친 이 왕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키워드를 한번 쭉 찾아볼까요? 이 왕의 명령으로 쭉 책을 펴냈다라고 하는데 키워드가 될 만한 걸 보시면 규장각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장용영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규장각과 장용영을 만든 사람이 누구지요? 이왕에 설치해야 됐죠. 이건 바로 정조임금을 말합니다. 그럼 정조임금과 관련된 설명을 고르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99번입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가왕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키워드를 한번 골라볼까요? 가가 즉위한 직후 궁궐에 건립한 규장각이래요. 규장각. 이거 뭡니까? 재능 있는 젊은 문신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다. 이곳을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로 삼았다. 이거는 또 정조임금에 대한 내용이죠. 정조임금이 엄청 잘 나옵니다. 이 파트에서는. 자, 그럼 답을 고르면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입니다. 다음 100번 문제.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유사하죠. 여기 보시면 91번하고 되게 유사한데 가학을 한번 읽어보면은 가학을 뭐냐면 심의겸, 김효원 나오고 결국엔 동인이나 서인으로 나눠지게 되었다. 이건 붕당의 형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낙을 한번 읽어볼까요? 낙을 보면 탕평책, 탕평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루 화합하고 편당을 짓지 않는 것이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죠. 이건 누구냐면 영조의 탕평정치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영조의 탕평정치와 관련 있는 걸 골라보시면 영조의 탕평정치, 붕당의 형성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보시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환국이 일어나죠. 숙종임금 때. 그리고 이거는 환국은 결국에는 일당 독재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104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어떤 왕인가? 이 왕에 대한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키워드를 한번 보시면 중리배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북인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누굽니까? 그렇죠. 광해군입니다. 자, 광해군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동법과 중리배교를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해군은 결국에는 인조반정으로 물러났다라고 했지요. 자, 그러면은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다음 101번. 다음 교서가 반포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연표 문제 별표 치시고 조금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광해는 배은망덕하여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랑캐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이 오랑캐가 후금이라는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황제가 칙서를 내려도 구원봉을 박을 생각을 하지 않은 우리나라를 오랑캐와 금수가 되게 하였다. 이에 광해를 폐위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광해군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는 인조반정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겠죠. 그럼 인조반정과 관련된 내용 골라보시면 어느 시기입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인조반정으로 즉위한 인조가 금나라를 멀리하다 보니까 후금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병자호란이 발발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건 되게 쉽습니다. 한국사 UCC 제작 기획안입니다. 7년간의 전쟁입니다.
7년간의 전쟁, 주요 인물로는 곽재우, 김시민이라는 사람이 나오겠죠?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이건 둘 다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의 영어식 이름이 7년 전쟁이에요. 7년 전쟁. 왜냐하면 1592년에 발발해서 1598년에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답을 골라보시면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는 거는 답 4번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강 수업 듣는다고 수고 많았고, 이 보강은 PDF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PDF 파일로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패드가 있으면 거기에다 필기를 한번 해보셔도 되고, 집에 프린터기가 있으면 출력해서 종이로 이 내용들을 한번 써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